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일중 정상들이 삼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고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등 6개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지 약 8시간 만인 한밤중에 북한이 우리 백령도와 이어도 상공을 통과하는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9번째 한일중 정상회의가 회의 정례화와 인적 교류, 경제통상 등 6개 분야 협력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삼국 정상들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내용들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미호 총리단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삼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삼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大学間交流や観光を通じた人的交流を一層促進すること、来年から2年間を文化交流年とすることに3首脳で一致しました。一是深化经贸互联互通，加强区域产业链、供应链的合作，推动中日韩自贸区谈判重启。 네, 먼저 이 공동선언의 외교 그리고 안보적인 성과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 질서의 존중 그리고 삼국 협력 체제의 복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로 오랜만에 4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의니만큼 공동선언에도 그 성과물이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일중 3개국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요. 네. 또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해서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는 점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삼국 협력 체제의 완전한 복원 그리고 정상화, 여기에는 이제 정례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워낙 오래간만에 이제 삼국 정상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의 정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는 삼국 모두 공통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외교 국방장관을 포함하는 2+2 회의를 정례화할 것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고요. 네. 또 중단 없이 이 회의들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 코로나 사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대기에는 이 삼국이 모인 것이 너무 오랜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상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비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거기에는 이제 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통상, 보건, 농업 등 이렇게 분야를 명시해서 삼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일 삼국의 입장차와 간극, 그 틈이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기습적인 위성 발사를 하기 약 8시간쯤 전이었는데요. 새 정상의 발표 차례로 들어보시죠.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
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克制，防止事态进一步复杂化。 네, 방금 세 번째로 들으신 대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 핵 문제와 정찰 위성 발사 예고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국의 미묘한 입장차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공통점도 있었는데 중국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3개국의 공동적인 또 의견도 있었는데 한반도 동북아 평화는 3국의 공동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협력해야 된다는 게 한 목소리로 나오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를 했고요. 네. 중국은 한미일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각이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무력 시위를 규탄을 했고 중국은 영내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굳이 북한을 명시적으로 자극하거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예민한 문제, 갈등과 이견은 서로 좋게 생각하자.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통일 한반도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많은 또 두 국가 정상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리창 총리는 시종일관 북핵과 미사일 같은 이 도발 문제에 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과가 나왔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다. 또 이 영내의 정세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한국 측에서 하고 있는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목이 이제 눈길을 끌어요. 그렇죠. 한국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인식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이제 전원 형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이 리창 총리는 국무원 총리입니다. 그렇죠. 국무원이라고 하면은 그 중국의 전국민 인민대표회의의 집행기관, 그러니까 행정부적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 쪽을 담당하고 대표한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아닌 이상은 이 안보 관련 어떤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공조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 이 입장 표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만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사실상 이번에 그 뭐 안보 위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과물로 적시는 안 되더라도 비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 협력이라고 할까? 약속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리창 총리가 이제 정상으로서 방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 열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나온 한일 중에 비안보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2년에 논의를 시작했다가 만 8년 만에 중단됐던 게 있습니다. 한일 중 3국 FTA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 속도를 좀 내자. 이런 데는 삼국 이 정상이 합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현주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쪽보다는 경제 쪽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일 중 정상 3국의 FTA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박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년 만에 중단됐던 속도를 낸다는 것이 2012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11월 달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딱 8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이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연간 4천만 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국과 일본, 중국이 2025년, 2026년이니까 내년부터 2년간을 문화교류회로 정한다. 한일중 문화교류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금융안정망, 기후변화, 공중보건, 초국경 범죄 공중대응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견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윤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냐면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 네. 그렇죠. 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영내 공동 번영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제적 성과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방송에서 덜 전달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황사 문제, 기후변화 문제, 공중보건은 코로나19 때도 확인이 됐고요. 이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울러 초국경 범죄, 툭하면 뭐 선양,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범죄도 같이 대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서방 언론들은 그 시각 또 회의 당사국인 중국 언론, 일본 언론은 어떻게 봤는지 이걸 좀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뭐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총리가 이 양국과의 새로운 시작을 보인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중국의 그 매체인 CGTN에서는 삼국은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화 그리고 소통을 강화했다라고 실었습니다. 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경우에는 한일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윤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삼국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 중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통신사도 입장을 보도를 했죠? 네. 네, AFP 통신의 경우에는 한일 중이 보기 드문 정상회의, 이거 이제 보기 드문 정상회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4년 5개월 만이기 때문에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또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대중 긴장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내지는 그에 대한 열망을 실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중 3개국은 참 독특한 그 영내에서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과거와 달리 한일 중 3개국이 전 세계 GDP 총량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한일중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또 얽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과 역사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 그렇죠. 현실이고 또 한미일의 경우에 안보 상황에 있어서 중국과 대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G2로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주 그 복잡 다단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3개국의 관계에 녹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성과를 각국이 또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이 지금 정상회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도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직접 소리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또 서로 호응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또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복잡한 문제 이것들을 외교적 수사로 잘 포장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 그 속에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틈새를 찾아서 협력해야 되는 점 변수가 참 많은 그런 삼국 관계의 정상회의였다는 뜻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공동선언 발표가 끝난 뒤에 삼국의 재계가 공동 주관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도 열렸습니다. 현장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축사 직접 들어보시죠. 2부 정상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기업 세션에서는 수천 년을 교류해온 한일중 3국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함께 이룬 시기가
바로 지난 25년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9번째 한일중 정상회의처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도 9번째가 되고 이게 무려 53개월, 4년 5개월 만에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도 글로벌 사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또 일본, 한국이 다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서밋이 참 중요합니다. 대한상이 일본의 경단년, 중국의 국제 무역 촉진회의가 이제 연기가 된 건데 삼국 정상도 또 최태원 회장 등 3국의 기업인들, 관료 24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경제 교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일 중에 경제 협력이 복원돼야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뭐 반도체 다 걸려 있습니다. 2차 전지까지요. 또 우위 정진 방안이 또 활발하게 논의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만 경제에 또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못지않게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공동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설 회의체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 협의체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그 회의체 구성에 서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사실 목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전환, 네. 또 고령화, 여기에는 저출생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지금 저출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다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뭐 특히 심하긴 합니다만 고령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 대응, 또 의료 분야,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정말 국경선이 없을 정도의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 공통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떤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일중 정상이 만나서 저와 같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그 상설 협의체라든지 실무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창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만났을까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상당히 각별하고 친밀한 대화가 오갔어요. 친분이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별도 면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일했다는 것이죠.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리창 총리가 이번에 와서 이재용 회장만 따로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2005년에 시진핑 현 주석이 저장성 서기를 할 때 방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9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 리창 총리가 당시에도 비서장 직책으로 방한할 때 함께 왔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장성 서기의 비서 자격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수원 기흥 사업장을 방문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19년 만에 다시 방한을 해서 이재용 회장과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의 우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뭐 위치가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호혜 협력 발전의 어떤 그 축소판이다라는 점에서 삼성 대 중국의 협력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리창 총리와 이제 단독으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주로 감사 인사를 들은 모양이에요. 네. 중국 쪽에서 삼성이 여러 가지 그 협력해온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삼성이 보이지 않게 고전을 했죠. 네, 중국 쪽에 그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 정부에 상당한 도움을 줬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전세기 운항도 허가해주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중국 출장 직원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운항하는 것을 허가해 주기도 하고 또 시안이 봉쇄됐을 때라든지 그랬죠. 샹하이가 봉쇄됐을 당시에도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리창 총리는 삼성 사랑이 각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2018년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국제 수입 박람회라는 것을 이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때마다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다고 꼭 합니다. 간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유독 뭐 끌리는 거야 뭐 어떻게 하지 도리가 없는 것이 삼성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죠 거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또 그간에 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사적 뭐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삼성전자와의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인들이 경제를 할 때요 팔자를 좋아해서 발제란 뜻의 이 팔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중국인들 하면 관계, 관시라 그러죠. 관시에 목숨을 거는 그런 또 이 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녹아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안 좋은 거죠. 한한령. 한국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그게 풀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한류 금지령이 바로 한한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에 고고도 미사일이죠. 사드를 배치하고 난 이후에 중국이 중국 내에 한국 기업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약을 줬었고요. 사실상 한국 이 드라마 또 K-팝이 중국 진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9년 만에 리창 총리가 이제 방한했기 때문에 이날 엔터 영화주가 일제히 또 코스피 지수가 또 상승을 했어요. 시뻘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지금 한한령이 해제돼서 K-팝 가수들의 중국 투어가 허용이 되면은 그 공연 매출이 연간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눈물의 여왕이 그렇죠. 히트했는데 바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눈물의 여왕이 중국에서 지금 조회수가 200만, 300만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수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인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뭐 범죄도시, 또 파묘 이게 이제 중국 영화제에 초청이 됐는데 중국 개봉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또 기대감이 벅차오르는데 우리가 16년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난리 났죠. 라이저 싱싱더니 이거였는데 네네. 이때 이후로 이제 한한령이 복원될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이저 싱싱더니 별에서 온 그대와 이번에 정말 대박 흥행을 하고 있는 눈물의 여왕의 남자 배우가 김수현입니다. 그때도 김수현, 지금도 김수현. 찐시우시엔 난립니다. 찐수시엔이 김수현인가요? 찐시우시엔 난립니다. 그렇군요. 예, 배웠습니다. 김수현이 찐수시엔이다. 자, 윤 대통령의 외교의 시간, 외교 슈퍼위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28일 국빈 방문을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극진한 환영식이 준비되고 있죠? 네,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친 국빈 방문. 그런데 이제 기억을 회상을 해보시면 작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엄청나게 그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굉장히 성대한 환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기마병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국 가도 보고요. 그렇죠. 근데 UAE만 할 수 있는 낙타병까지 이제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대단했죠, 그때. 네, 그래서 아주 그 성대한 환영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이제 상응해서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만큼 우리도 그의 영접에 상응하는 또 뭐 여러 가지 공식 환영 행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 전통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 의장대, 취타대,
또 어린이 이렇게 많은 그 인원으로 구성된 약 730여 명의 참여하는 환영식이 있는데 아까 잠시 전에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블랙 이글의 축하 비행이라든지 전투기 4대가 간다네요. 그렇죠. 호위를 해서 이제 실제 방한하는 당시에도 상당한 환영의 뜻을 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UAE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은 내일 그리고 모레 저희가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날 북한이 예고했던 정찰 위성 2차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폭발해서 실패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같은 날 한국판 나사를 지향하는 우리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하고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北朝鮮が人工衛星の打ち上げを予告したことに関し、仮に発射を強行すれば、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強く中止を求める旨、述べました。네, 보신 대로 북한이 27일 심야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일찌감치 예고를 해서 분위기를 한껏 띄워온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고를 하긴 했지만 예고하자마자 쏴버렸어요. 북한이 27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우리에게 통보한 거 아닙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럼 대략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리창 총리가 와 있는데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원래 일본이 이제 쏘기 전에 한미와 협력해 북한의 위성 발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27일 날 바로 쏴버렸어요. 근데 무색해졌죠, 그 말이. 그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통보 몇 시간 만에 통보하자마자 이게 북한의 행태가 좀 그래요. 앞서서 언제까지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서울에 와 있는데도 발사를 강행을 했는데 우리 합참의 입장이 나왔죠? 네. 합참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22시 44분경 어제 밤이죠.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이 1개가 포착이 됐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미 북한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ICBM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것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즉각적인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리창 총리가 내한을 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발사를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감생심 중국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감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이제 발사를 해서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도 우리 합참과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궤적이 아주 맹랑하죠? 그렇습니다. 북에서 주장하는 것으로는 이게 이제 정찰위성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ICBM
ICBM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 우리 서해상입니다. 백령도에서 2호도 상공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궤적이 통과된 것을 포착을 했는데 사실 뭐 작년에 3차례 근데 1, 2차에는 실패를 했다가 11월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뭐 비행 등에 있어서 뭐 고도라든지 이런 일부 성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박사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가는 저 야간 투시 영상과 저 궤적 영상인데 자 2분쯤 뒤에 섬광과 함께 커졌어요. 이걸 이제 장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폭발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합참은 이 북한 발사체의 파편들이 서해상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도 발사에 실패했다. 비교적 빠르게 인정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짧았고 파편이 너무 많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사된 지 2분 만에 큰 섬광이 포착됐고 합참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수 파편이 목격이 됐다. 저 보십시오. 저 터지면서 저렇게 크게. 그거 누가 봐도 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꽝 하고 이제 파편이 생기죠. 한미일 정보당국이 비행 궤적 재원들 정밀 분석 중이다는데 북한이 정찰기호 2호 발사를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북한이 웬만하면 이게 인정을 안 하는데 그렇죠. 무척이나 허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8일 새벽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자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를 했는데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파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즉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쉽지 않은 인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았고 파편이 너무 많이 빨리 인정해버리자. 그리고 이제 한일 정보당국,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고 미국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보고 있고 육안으로 봐도 알겠는데 리창 총리가 네. 지금 정상회의 중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인해봐야 소용없을 만큼 허망한 폭발과 실패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만 벌써 8번째입니다. 예고를 참 많이 하죠. 올 들어서는 처음 있었던 예고였습니다. 자, 예고 일지를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작년에도 이미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입장에서는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3번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1, 2차 실패에 뒤이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이것을 뭐 제 궤도에 올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해상도 차원에서 상당히 상당히 앞선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그렇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하지만 제 궤도에 올렸다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성공한 1호기에 이어서 올해는 추가로 3기를 쏘겠다 한 중에 이제 첫 번째인 그게 겁니다. 이제 3분의 1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위성 발사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8차례가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보자면은 2009년에 한 차례, 2012년에 2차례, 그리고 2016년에 한 차례가 있었고 2022년에 3회가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회를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찰 위성에 대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꾸 발사 실험을 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 기술진들이 와서 상당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실패로 결론은 나기는 했습니다. 네. ICBM 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이 하면 그래요. 이 문제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자, 3국 정상들의 입장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컸죠? 그렇죠. 이게 결국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탄도탄을 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에다가 이제 위성을 달게 되면 그게 이제 정찰 위성이 되는 것이고 탄두를 달게 되면 ICBM이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을 했고
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중국의 리창 총리의 경우는 뭐 사실을 현실 인식을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또 그런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있죠. 거죠. 네. 네, 별다른 언급을 특별히 하지 않고 우리 영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응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속칭 할 말 하안입니다. 그리고 국무원 총리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는 한 외교안보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자격까지는 몰라도 권한이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 예고가 나오자 우리 군은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합참의 입장 발표 역시 강력했죠? 그렇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밝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좀 외우두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합참은 공격 편대군 비행 타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끝 대응을 하겠다. 네.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우리 역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이건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참이 이 비행 타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우리도 예고를 한 것이고, 그럼요.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줘라. 그리고 대통령도 북한이 만약에 이런 걸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 20대. 그야말로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첨단 최신 기종들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주시죠. 네, F-35A, F-15A, F-15K, 거기다 KF-16까지 우리의 그 최정예 공군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여 대기가 동원이 돼서 최북단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북단이라 하면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2018년 이후에 남북이 서로 휴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내지 40km까지는 그 비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이 그동안 뭐 수차례 이를 어겨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미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10km 인근까지 최북단의 이 우리 주요 공군 전력들이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F-35A의 경우에는 이 비행기 자체가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5세대 해서 스텔스기죠? 그렇습니다. 뭐 한 기에 뭐 수천억 대를 호가하는 최신형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삼축 체제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선제 타격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F-15K의 경우에는 대전상공에서도 평양의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대전에서 떠가지고 평양 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휴전선 이남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이제 여기 타우러스라고 하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장착이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500km 정도의 이제 거리에는 얼마든지 원점 타격이 가능한 것이고,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유도 장치가 있을 뿐더러 노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엔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도 목표의 정밀 타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평양을 타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지는 주석궁도 타격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이런 기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리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해서 일부 직원들이 27일부터 정식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110명 정도만 우선 출근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근무하는 공간도 있고 당장 필요 인력에 제한해서 출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경남 사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우주항공청을 유치를 한 것인데요. 27일 개청을 했습니다. 일단 임시청사인데 윤영빈 청장 등 임직원 110명이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총 정원은 이제 300여 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293명인데 26년까지는 2년간 임시청사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설명은 본청은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 완공까지 한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은 이제 임대 건물로 다녀야 되고, 그렇죠. 5년 뒤에
본청사가 완공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개청 기념사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범위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그 수많은 우주항공인들이 우리 우주청 설립되기를 그동안 염원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뭐 설렘도 있겠고 뭐 책임감은 뭐 막중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모든 전문인들을 이끌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 이제 경제 강국을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우주 항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로 보자면 반도체 시장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 시장이 4,390억 달러인데 반해서 우리 그 전체 우주 항공 분야는 4,47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또 2030년을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이 우주 기업의 총 가치라고 하는 것이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청 설립 이게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인 그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상당한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반도체 못지않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사천에 아무래도 임시청사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주를 전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연속선상의 이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멋진 말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난관에 챌린징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천으로 옮겨간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파격적 혜택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곳은 생활하는 곳은 경남 사천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택 50호 또 관사가 제공되고 LH 국민 임대주택이 180가구가 무상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착하는 자금도 이제 지원이 되고 이주 직원이 원하면은 주택 자금 대출이자 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800만 원, 3천만 원까지 각종 혜택이 가고 90% 주택 그렇죠. 대출 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라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우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혜택과 투자를 제공하겠다. 인재들이여 사천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주제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7일 브리핑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물론이고 재정당국에도 의대 증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죠? 네, 성태웅 정책실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고등법원에서 결정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이제 확실히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특히 그 대학들과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활한 조치를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가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뭐 재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가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기존 병원 체제를 지금처럼 가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와라. 이런 의료 공백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체계도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연속 근무 시간도 이제 줄이겠다. 또 수련 환경도 훨씬 더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병원은 뭐가 핵심입니까? 안정적으로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 중심 체계로 혁신하겠다. 그러니까 전공의 의존도 줄여야 되지만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돌아와라라는 점을 재차 정부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물론 의대 교수님들 또 전임의, 전공의들이 얼른 돌아오셔야겠죠. 김현주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또 재방송으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